스무하해 전, 도시의 심장이 멈춘 듯한 잿빛 재개발 지역의 겨울은 유난히 시렸다. 칼날 같은 바람이 곧 허물어질 낡은 건물에 깨진 유리창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이곳은 세상으로부터 잊힌 공간이었다. 버려진 가구들과 쓰레기 더미가 뿜어내는 음습한 악취,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정막만이 골목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삭막한 풍경 속을 한 작은 그림자가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다. 달아빠진 외투를 입은 10살 남짓의 소녀, 강세연이었다. 매서운 추위에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아이의 눈빛만은 굶주린 새끼 늑대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세연은 고아원의 답답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뛰쳐나온 지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쇠붙이나 폐지 따위를 주워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세연은 익숙하게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중 골목 저편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의 순간 동작을 멈췄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녹슨 철제 드럼통 뒤에 몸을 숨겼다. 거리의 생존 법칙은 그녀에게 신중함과 경계심을 가르쳤다. 잠시 후 한 소년이 비틀거리며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소년은 세연보다 2살은 어려 보였고 누가 봐도 이런 누추한 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값비싸 보이는 코트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잘 빗어 넘겼을 머리카락은 땀과 먼지로 엉망이었다. 소년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곧이어 육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험악한 인상에 사내 셋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럽게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희죽거리며 천천히 소년에게 다가갔다. 꼬마 도련님, 이제 술래잡기는 끝났어. 순순히 따라오면 다치게 하지는 않을 테니. 드럼통 뒤에 숨어있던 세연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도망쳐야 했다. 이곳에 있다가는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머리는 그렇게 견고했지만 발은 이상하게도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소년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과거 힘센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맞고 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외면할 수 없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존재가 느끼는 그 처절한 공포를 세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이진우였다. 굴지의 기업 총수인 아버지 밑에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자랐지만 바로 그 배경 때문에 종종 위험에 노출되곤 했다. 오늘도 하굣길에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어디론가 끌려가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필사적으로 도망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자유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끝나는 듯했다. 사내들이 뻗어오는 거친 손길에 진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사내들의 뒤편에서 빈 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내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또 다른 병 조각을 손에 쥔 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세연이었다. 그녀의 손은 두려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단단했다. 그 애한테서 떨어져. 이 나쁜 아저씨들아. 사내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쬐끄만 계집애는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귀찮다는 듯 손짓했다. 저리 꺼져. 다치기 싫으면. 하지만 세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를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지금이야 빨리 도망쳐 그녀의 외침에 진우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 때문에 저 작은 소녀가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두 아이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서 가라는 재촉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살고 싶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구해준 소녀의 얼굴을 눈에 새기고는 망설일 틈도 없이 몸을 돌려 골목 입구를 향해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사내들은 뒤늦게 진우가 도망치는 것을 발견하고는 당황하여 그를 쫓으려 했다. 하지만 세연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시간을 벌었다. 이 건방진 계집애가 분노한 사내 중 하나가 세연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작은 몸이 종잇장처럼 날아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머리에서 핑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잠시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세연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도끼 어린 눈으로 사내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그 꺾이지 않는 눈빛에 사내는 순간 움찔했다. 그 짧은 순간의 소란 덕분에 진우는 골목을 거의 다 빠져나갈 수 있었다. 멀리서 자신을 찾는 경호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동시에 지옥 같은 죄책감으로 무거워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골목 안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다. 우두머리 사내가 분풀이하듯 세연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사내가 내동댕이 쳐진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는 끔찍한 광경을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경호원들에게 발견된 그는 거의 방황제로 차에 태워졌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잿빛 골목을 보며 그는 절규하듯 외쳤다. 이름도 모르는 그 작은 소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던 그 용감한 눈빛. 그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반드시 그녀를 찾아 빚을 갚겠다고 굳게, 아주 굳게 맹세했다. 한편 세연은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멀어져 가는 자동차의 불빛을 희미하게 바라보았다. 깡패들은 인기척이 들리자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남겨진 세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냈다는 작은 자부심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품속에서 낡은 구슬 하나를 꺼냈다. 유일한 유품인 엄마의 구슬이었다. 그녀는 구슬을 꼭 쥔 채 깊고 어두운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서울의 마천루들이 구름을 뚫을 듯 솟아있는 도시의 중심에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의 본사 빌딩이 얼음의 성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건물의 가장 높은 층,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회장실의 주인은 바로 이진우였다. 28배 젊은 나이에 국내 재계서열 1위 기업의 총수가 된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냉혹한 승부사로 통했다. 최고급 흑단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조각상 같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그의 앞에서는 그 어떤 거물급 정치인이나 경쟁사 회장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시장을 움직였고, 그의 결정 하나는 수천억의 돈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이 젊은 CEO의 심장이 20해 동안 단 하루도 편안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방금 끝난 치열한 이사회에서의 승리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비서가 나가고 거대한 집무실에 홀로 남게 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을 짓누르던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성공의 환희가 아닌 깊은 공허함과 지독한 그리움이었다. 진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는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백억짜리 계약서나 회사의 기밀 서류 대신 낡고 빛바랜 작은 구슬 하나가 벨벳 천 위에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집어들었다. 2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골목에서 이름 모를 소녀가 떨어뜨리고 간 유일한 흔적이었다. 구슬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는 자신을 구해준 소녀에 대한 끔찍한 죄책감에 매일 밤 악몽을 꿔야 했다. 그는 아버지를 졸라 그 재개발 지역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소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 죄책감은 그를 더욱 독하게 만들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힘을 갖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미친 듯이 공부했고 무섭게 성장했다.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후에는 더욱 냉혹하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그가 지금의 제국을 건설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자신의 모든 힘과 재력을 이용해서라도 그녀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녀를 찾아 그날의 빚을 갚고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었다. 회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최민혁 비서실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진우의 유일한 신복이자 그의 비밀스러운 수색 작업을 10년 넘게 도와온 인물이었다. 이번에도 허탕입니다. 당시 재개발 지역의 무연고 아동 기록과 병원 기록을 모두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 실장의 보고에 진우는 말없이 구슬을 손안에 꽉 쥐었다. 또다시 찾아온 실망감에 그는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매번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계속 찾아. 대한민국 땅을 전부 파헤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수백억에 달하는 돈과 인력이 이 보이지 않는 수색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우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진우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한편 거대한 제네시스 타워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도시의 한적한 외곽.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골목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골목의 모퉁이에 새벽의 향기라는 이름의 작은 꽃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진우의 세계가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곳은 따스한 흙 냄새와 싱그러운 꽃향기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곳이 바로 강세연의 세상이었다. 20해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남기기도 했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 가끔씩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병원에서 몇 달을 보낸 후 다시 돌아간 고아원은 이미 철거된 후였다. 그녀는 다시 홀로 세상에 던져졌지만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몇 년 전 마침내 자신의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꽃을 돌보는 일은 상처 입은 그녀의 영혼을 치유해 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을 향해 피어나는 작은 생명들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늘 무채색의 옷을 입었고 표정은 언제나 강물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꽃들은 유난히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을 띠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작은 성 안에서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다. 그날 오후 단골 손님인 한 노부인이 꽃을 사러 왔다. 아가씨, 오늘따라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 좋은 일이라도 있어. 노부인의 따뜻한 말에 세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별일 없어요. 할머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어젯밤에도 악몽을 꾸었다. 어두운 골목, 자신을 내려다보던 잔인한 눈빛들. 그 기억은 결코 그녀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노부인에게 포장한 꽃다발을 건넸다. 그때였다. 가게 밖 도로에서 자동차 급정거 소리와 함께 쾅 하는 굉금이 들렸다. 세연은 자신도 모르게 억 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다.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노부인이 놀라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아가씨? 왜 그래 괜찮아. 세연은 한참 후에야 겨우 진정하고는 애써 웃어 보였다. 죄송해요. 제가 큰 소리에 좀 약해서요. 과거는 그렇게 예고 없이 그녀의 현재를 핥히고 지나갔다. 같은 시각, 진우는 새로운 보고서를 받아 들고 있었다. 최 실장이 아닌 그가 거액을 주고 고용한 국내 최고의 사립탐정이 보내온 것이었다. 탐정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다.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면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20년 전 그 지역에서 파지를 줍던 노인들이나 노숙자들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그날 피투성이가 된 여자애를 어떤 할머니가 데려가는 걸 봤어. 근처 쪽방촌에 살던 박씨 할머니였지. 병원비도 없어서 자기가 약초를 캐다가 애를 살려냈다고 했어. 탐정은 수소문 끝에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박씨.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를 찾아냈고 그 손녀에게서 20해 전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강세연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작은 꽃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서를 읽는 진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강세연. 드디어 그녀의 이름을, 그녀의 현재를 알게 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새벽의 향기라는 꽃집의 주소와 함께 멀리서 몰래 찍은 세연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20해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우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날 자신을 향해 도망치라고 외치던 그 단단하고 용감했던 눈빛. 바로 그 소녀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20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할 리 없었다. 혹시 기억한다 해도 자신의 등장이 그녀의 평온한 삶을 다시 한번 망가뜨릴 수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우선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을 때 그녀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그의 모든 전략과 계획은 오직 그녀를 향하게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의 멈춰있던 운명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20해 동안 그의 세상은 늘 칠흑 같은 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를 이토록 간절하게 바란 지는 처음이었다. 그의 손에는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강세연, 새벽의 향기,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들이 그의 심장 속에서 살아있는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사진을 수백 번도 더 들여다보았고 그녀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천 번도 더 되뇌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꼼꼼하게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여전히 낯설었다.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의 냉철한 지배자가 아닌 20년 전 그날의 겁에 질린 소년이 서 있는 듯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집무실을 나서려 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힌 문이 거의 부서질 듯 열리며 최민혁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긴급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태강그룹이 우리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태강그룹은 최근 몇 년간 무섭게 성장하며 제네시스의 자리를 위협하던 신흥 기업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이 감히 제네시스에 정면으로 칼을 겨눌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진우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자세히 보고해.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사로잡았던 모든 감정을 억지로 억누른 채 다시 제국의 황제로 돌아왔다. 태강그룹은 지난 몇 달간 비밀리에 제네시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해왔고 동시에 내부의 핵심 인력들을 거액의 돈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심지어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교란시키기까지 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명백한 전쟁 선포였다.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척에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의 20해 동안 찾아 헤맸던 그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자리를 비운다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제국이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개인적인 염원과
수만 명의 직원이 목숨을 걸고 있는 제국의 안위 사이에서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의 이성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다. 모든 임원들을 소집해 10분 내로 전쟁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릿발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꽃집으로 향하려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우선 눈앞의 적부터 처리해야 했다. 그녀를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만 했다. 그날부터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진우는 마치 야전 사령관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사를 지휘했다. 그의 지시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는 태강그룹이 파놓은 함정들을 귀신같이 간파했고 오히려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치명적인 방역을 가했다. 재계는 젊은 CEO의 천재적인 위기관리 능력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모니터에 그녀의 꽃집 CCTV 화면을 띄워놓고서야 겨우 눈을 붙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편 강세연은 자신의 일상에 스며든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그녀는 미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며칠 전에는 가게의 월세가 1년치나 익명으로 선납되었다. 놀란 그녀가 건물주에게 물었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며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가게 앞.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고여 행인들을 불편하게 했던 낡은 보도블록도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보수되어 있었다. 가장 이상한 일은 그녀를 괴롭히던 동네 불량배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그들은 종종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며 보호비를 요구하곤 했다. 세연은 그들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왔지만 늘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안도감보다는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가까웠다. 며칠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진우는 마침내 태강그룹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물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은 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홀로 차를 몰아 그녀의 동네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20해 동안 꿈속에서만 그리던 순간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꽃집에서 조금 떨어진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다. 새벽의 향기, 낡았지만 정갈한 간판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가게 안에서 그녀의 실루엣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루를 마감하며 남은 꽃들을 정리하는 모습이었다. 진우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바로 저곳에 자신의 눈앞에. 그는 차 문을 열고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막상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20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내가 바로 그때 그 아이라고.
당신을 찾기 위해 20년을 헤맸다고 말하면 그녀는 과연 믿어줄까? 오히려 그녀를 두렵게 만들고 그녀의 평온한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닐까? 제네시스의 총수로서 수만 명을 지휘하던 그는 한 여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력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체에서 내리지 못했다. 대신 그는 그녀가 가게의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그녀는 얇은 코트 자락을 여미며 어깨를 움츠렸다. 그 모습에 진우의 가슴이 시리게 아파왔다. 그는 그녀가 추위에 떠는 것을 단 1초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차를 돌려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작은 골목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세연의 꽃집으로 의문의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상자 안에는 최고급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따뜻해 보이는 코트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감사한 손님으로부터라는 짧은 메모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세연은 당혹스러웠다. 도대체 누가 이런 비싼 선물을 보낸 것일까? 어전을 계속되는 기이한 일들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코트를 입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가게 문을 잠갔다. 같은 시각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진우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태강그룹과의 싸움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자신의 적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열했다. 그런 위험한 세상에 그녀를 섣불리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그녀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우선 그녀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그림자를 제거해야만 했다. 그의 개인적인 수색과 제네시스의 생존을 건 싸움은 이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최 실장, 진우가 인터폰으로 비서를 불렀다. 태강그룹,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회장이라는 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자금 흐름, 약점, 과거 행적,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냥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태강그룹을 단순히 이기는 것을 넘어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자신의 여자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진우의 명령이 떨어지자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의 심장부인 전략정보팀은 거대한 벌집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최고 분석가들과 해커들이 태강그룹이라는 베일에 쌓인 적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번번이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태강그룹의 자금 흐름은 유령 회사들을 통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회장이라는 인물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과 같았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 진우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태강그룹의 로고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다. 기존의 방식은 버려. 회사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저런 괴물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는 없어. 자금의 출처, 창립 멤버, 그들의 과거까지. 20년 전 기록이라도 좋으니 샅샅이 뒤져내. 그의 지시는 언제나처럼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답을 찾아내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전략정보팀은 즉시 조사 방향을 수정했다. 그들은 태강그룹이 설립되기 전 그 자금의 원천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불법적인 사업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20년 전 현재 태강그룹의 본사 부지였던 재개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 폭력 조직의 존재를 발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조직의 중간 보스였던 한 남자의 낡은 범죄 기록과 희미한 흑백 사진을 찾아냈다. 조철웅, 당시 나이 30, 특수절도 및 폭행전과 7범. 분석관의 보고와 함께 남자의 사진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그 순간 회의실에 앉아있던 이진우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20해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매일 밤 그의 악몽에 나타나 자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자신을 납치하려 하고 이름 모를 소녀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던 그 깡패들의 우두머리.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격한 반응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스크린 속의 증오스러운 얼굴과 20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만이 교차하며 그의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태강그룹의 공격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부터 이어진 질긴 악연의 연장선이었다. 그의 기업가로서의 냉철한 분노는 순식간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원초적인 증오로 변했다. 그는 이제야 태강그룹의 공격 방식이 왜 그토록 잔인하고 비열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조철웅은 처음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하고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약자를 짓밟고 빼앗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하이에나와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될지도 모를 과거의 유일한 목격자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한편 새벽의 향기에서 강세연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새로 들어온 장미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제네시스 코퍼레이션과 태강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세상사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작은 세상 안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태강그룹의 조철웅 회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앵커의 멘트와 함께 한 남자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세연의 손에 들려있던 가시 제거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바로 그 얼굴이었다. 20해 동안 그녀의 기억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던 악몽의 얼굴. 그의 비열한 미소. 자신을 걷어차던 발길질의 감각.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과 함께 찾아왔던 어둠.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예고 없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발작적으로 뛰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카운터 아래로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끔찍한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왜 이제 와서 이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이진우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기다릴 수 없었다.
조철웅의 정체를 알게 된 이상, 세연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20년 전 자신을 지켜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그는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경호원들도 모두 물린 채 홀로 차를 몰아 그녀의 꽃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조급함과 불안감, 그리고 20해 만의 재회에 대한 미묘한 설렘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뒷달랑 게이지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악몽 같은 기억의 파편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세연이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눈부시게 비싼 슈트를 입은 키가 큰 남자였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도 세연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그의 세계는 자신이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폭력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진우는 마침내 그녀와 마주했다. 20해 동안 상상 속에서 수만 번도 더 그렸던 모습이었다. 창백한 얼굴, 깊은 슬픔을 간직한 듯한 검은 눈동자. 그는 그녀의 얼굴에 남은 시간의 흔적과 지울 수 없는 상처의 그림자를 보았다. 준비했던 모든 말들이 목구멍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저 멍하니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기적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을 만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당신을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구슬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혹시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구슬을 보는 순간 세연의 머릿속에서 또다시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것은 반가움이 아닌 공포의 확인 사살이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잊고 싶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는 뉴스에서 본 바로 그 남자였다. 자신의 악몽을 불러일으킨 그 괴물과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의 남자. 그의 등장은 자신의 위태로운 평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두려움이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야 했다. 누구신지 모르겠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녀는 뒷걸음질쳐 카운터 뒤로 몸을 숨겼다. 그것은 그녀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어벽이었다. 그녀의 거절에 진우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공포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는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섣부른 재회가 아니라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위협의 완전한 제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통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그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가게를 나섰다. 다시채 올라탄 진우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최민혁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부터 전쟁의 목표는 회사가 아니다. 조철웅을 파괴해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제 개인적인 복수와 기업의 생존을 건 싸움은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지독한 전쟁이었다. 강세연의 차가운 거절은 이진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혀졌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에 꺼져가던 불을 다시 지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를 씻어내기 전까지는 그녀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태강그룹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그의 반격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자비하고 전광석화 같은 것이었다. 그는 태강그룹의 주력 사업들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더 우수한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경쟁 제품을 출시했고, 그들의 핵심 거래처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흡수했다. 태강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그들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이진우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를 완전히 말려 죽일 작정으로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그의 시선은 늘 새벽의 향기를 향해 있었다. 그는 직접 그녀 앞에 나서는 대신 조용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코 과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의 배려는 세심하고 따뜻했다. 겨울이면 유난히 추웠던 그녀의 가게에는 어느 날 최신형 난방기가 익명으로 배달되었다. 희귀한 꽃을 좋아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늘 망설였던 그녀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공수된 희귀한 꽃씨들이 담긴 상자가 배달되기도 했다. 세연은 혼란스러웠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앞섰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선물을 되돌려 보내려 했지만 보낸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배려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멀리서 묵묵히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고 지켜주는 따뜻한 그림자와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떠올리는 시간이 늘어갔다.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던 깊은 눈동자, 낡은 구슬을 쥐고 있던 떨리는 손. 그는 과연 누구일까? 자신의 과거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녀의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그녀는 보이지 않는 그의 존재를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했다. 한편 조철웅은 자신의 왕국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진우의 공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진우를 무너뜨릴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러던 중 그의 정보원으로부터 흥미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얼음의 왕자로 불리는 이진우가 최근 변두리의 허름한 꽃집을 개인적으로, 그것도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것이었다. 조철웅의 뇌리의 번개처럼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20년 전, 그 재수 없었던 날,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렸던 그 건방진 계집애. 그는 즉시 꽃집 주인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며칠 후 강세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사진을 받아든 그는 비열한 미소를 터뜨렸다. 찾았다. 이진우, 내 놈의 아킬레스건을. 그는 기업 간의 전쟁 따위는 집어치우기로 했다. 그런 고상한 싸움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뱀처럼 상대의 가장 부드럽고 약한 곳을 노려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을 즐기는 자였다. 그날 밤 세연은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닫았다. 새로 들어온 꽃들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탓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유난히 어둡고 스산했다. 가로등마저 고장이 났는지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2명의 사내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20년 전의 악몽이 마치 대자비처럼 그녀의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강세연 씨, 맞으시죠? 저희 회장님께서 좀 뵙자고 하십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서는 이미 다른 사내가 퇴로를 막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이 공포로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20해 전의 트라우마가 그녀의 영혼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것이었다. 사내 중 하나가 거친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총알처럼 달려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찢으며 사내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차 문이 열리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의 이진우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그날 세연을 만난 이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최전계 경호팀을 그녀의 주위에 그림자처럼 배치해 두었던 것이다. 그 손, 당장 치워. 진우의 목소리는 지옥의 악마처럼 낮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사내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칼을 뽑아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거의 동시에 주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진우의 경호원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을 덮쳤다. 골목 안은 순식간에 격렬한 싸움터로 변했다. 진우는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수년간 세계 최고의 격투 전문가들로부터 훈련을 받아왔다. 그의 움직임은 맹수처럼 빠르고 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기술보다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20년 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무력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상대를 쓰러뜨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쳤다. 다시는 그녀를 잃지 않겠다고.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세연에게 향하는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하얀 셔츠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세연은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저 남자. 그의 눈에서 그녀는 보았다. 20해 전 겁에 질려 도망치면서도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던 그 작은 소년의 눈빛을, 그녀를 짓누르던 공포의 껍질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다. 진우의 경호팀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들이었고 조철웅의 부하들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제압당한 사내들이 바닥에 쓰러지자 진우는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세연에게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보고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감정과 거친 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다시는 누구도 널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따뜻한 청과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내렸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도망치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저 악마 같은 자들은 그녀가 어디에 숨든 반드시 다시 찾아낼 것이다. 과거를 외면하는 한 그녀의 삶에는 결코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세연은 고개를 들어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겠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가 싸울 차례예요. 함께. 그 순간 20해의 시간을 격리시켰던 두 개의 세상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다. 지키려는 자와 지켜져야만 했던 자. 이제 그들은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되었다. 그날 밤의 습격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이진우의 비밀스러운 안전가옥.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 공간 안에서 강세연은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개인 의료팀이 그의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찢어진 셔츠 아래로 드러난 멍과 자상들이 마치 자신의 상처인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다. 치료가 끝나자 진우는 지친 기색을 감추고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건 나에게 맡겨. 당신은 이곳에서 안전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조철웅, 그놈을 내 손으로 끝장낼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세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아니요. 이건 이제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죠. 진우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야. 그놈은 인간이 아니야.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위험한 놈이라고. 그가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세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필요해요. 당신은 조철웅의 현재를 알지만 저는 그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요. 괴물을 잡으려면 그 괴물이 태어난 굴부터 알아야 하는 법이죠. 그녀의 말은 진우의 허를 찔렀다. 그의 정보팀은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공략하고 있었지만 그 성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토대를 놓치고 있었다. 세연은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며 방역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20년 전 그 재개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곳은 단순한 골목이 아니었어요. 버려진 공장들, 끊어진 하수도 터널,
어른들은 모르는 우리들만의 비밀 통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그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거리의 아이들에게 그곳은 위험한 놀이터이자 혹독한 세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리고 조철웅과 그의 패거리들에게는 법의 눈을 피해 범죄를 모의하고 세력을 키워나갔던 최초의 아지트였다. 세연의 증언은 진우의 정보팀이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단서였다. 다음 날,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의 비밀 작전실은 새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최첨단 위성 지도와 함께 세연이 밤새 기억을 되살려 직접 그린 낡은 재개발 지역의 지도가 겹쳐져 있었다. 그녀의 손으로 그려진 지도는 공식적인 기록에는 없는 유령과도 같은 공간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과 진우의 최첨단 기술력이 결합되자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적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조철웅은 분명 이곳 어딘가에 자신의 본거지를 숨겨두고 있을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자신의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요. 세연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은 20년 전 완전히 폐쇄된 거대한 화학 공장 부지였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모든 시설이 철거되고 땅속까지 정화 작업이 끝난 곳이었지만 세연은 그곳의 지하에 거대한 비밀 터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있었다. 진우의 정보팀이 즉시 해당 지역의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다. 놀랍게도 폐쇄된 공장 부지의 지하에서 미세한 전파 신호와 비정상적인 열원이 감지되었다. 모든 증거가 세연의 기억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뱀의 심장을 찾아낸 것이다. 진우는 즉시 자신의 최전계 경호팀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는 조철웅이 더러운 보어드룸 게임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진흙탕 싸움을 걸어온 이상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줄 생각이었다.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지. 진우가 작전실 중앙에 서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한 CEO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우리는 오늘 밤 자정, 화학 공장 부지를 급습한다. 목표는 조철웅의 생포 및 불법 행위의 증거물 확보다. 그는 세부적인 침투 경로와 팀원들의 역할을 일사불란하게 지시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 속에서 세연의 역할은 단 하나. 작전실에서 원격으로 정보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작전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최민혁 실장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와 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진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안 돼. 절대 허락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세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에게 똑바로 다가가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조철웅은 당신의 방식을 예측하고 있을 거예요. 최첨단 장비, 잘 훈련된 경호팀. 하지만 그는 절대로 저를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그 지하 터널의 구조를, 그곳의 모든 어둠과 그림자를 제 손바닥처럼 알고 있어요. 저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진우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과
그녀의 말이 전략적으로 옳다는 이성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했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보았다. 더 이상 지켜져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인한 전사의 모습을 그는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를 구원하는 진정한 방법은 그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알겠다. 진우의 입에서 마침내 허락이 떨어졌다. 대신 내 곁에서 단 한 발짝도 떨어지지 마. 그것은 지휘관의 명령이자 한 남자의 간절한 부탁이었다. 세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과거의 채무 관계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등을 맞대고 싸우는 진정한 동지가 된 것이다. 작전 개시 몇 시간 전. 경호팀의 비밀 경납고는 무기를 점검하고 장비를 착용하는 대원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진우는 방탄 성능이 강화된 특수 전투복을 입은 세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몸에 딱 맞는 전투복은 그녀를 가녀린 꽃집 주인이 아닌 날렵하고 위험한 암살자처럼 보이게 했다. 진우는 그녀의 손에 소형 권총을 쥐어주고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초소형 통신 이어피스를 직접 꽂아주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전류가 흘렀다. 두려움과 진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과 함께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완전 무장한 대원들이 어둠처럼 검은 특수 차량에 차례로 탑승했다. 진우와 세연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승리에 대한 확신과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차량의 문이 닫히고 엔진이 조용하지만 강렬한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둠 속을 질주하는 검은 차량들의 행렬은 마치 지옥의 심장부로 향하는 저승사자들의 행렬과도 같았다. 20해 동안 이어진 지독한 악몽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밤에 장막을 찢고 질주하던 검은 차량들이 목적지인 폐화학 공장 지대 외곽의 숲속에 소리 없이 멈춰 섰다. 달빛마저 차단된 숲속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어둠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들에게 오히려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다. 강서연과 이진우, 그리고 그의 전계 경호팀은 한 치의 소음도 없이 차량에서 내려 마치 오랫동안 훈련해온 한 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외부 통신은 차단한다. 지금부터는 내부 채널만 사용한다. 진우의 나직한 명령이 모두의 이어피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세연은 숲의 축축한 흙 냄새와 나무잎이 바스러지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20해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녀의 머릿속 지도가 되어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팀을 이끌고 덤불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낡은 철제 뚜껑으로 향했다. 그것은 공장에 잊힌 유지, 보수 터널의 입구였다. 터널 내부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습기로 가득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둠 속을
그들은 야간 투시경에 의지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세연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는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곳에서 숨겨진 벽돌을 눌러 비밀 통로를 열었고,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된 구역을 피해 낡은 환풍구로 우회하는 길을 찾아냈다. 그녀가 없었다면 진우의 팀은 본거지에 접근하기도 전에 발각되었을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지하 공간에 도달했다. 그곳은 단순한 아지트가 아니었다. 최첨단 서버실과 무기고, 그리고 마약 제조 시설까지 갖춘 거대한 범죄의 소굴이었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진우는 즉시 팀을 3개로 나누어 작전을 개시했다. 한 팀은 서버실을 장악하여 모든 범죄 데이터를 확보하고, 다른 한 팀은 주요 동력을 차단하여 혼란을 야기하며 자신과 세연, 그리고 최정계 대원, 몇몇은 조철웅이 있을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작전은 섬광처럼 시작되었다. 서버실을 지키던 조직원들은 소음기가 달린 총에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거의 동시에 지하 공간의 모든 전력이 차단되며 비상등만이 붉게 켜졌다. 갑작스러운 어둠과 사이렌 소리에 조직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 혼란을 틈타 진우의 팀은 거침없이 통제실을 향해 전진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적들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은 육중한 강철문으로 막힌 중앙 통제실 앞에 도달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총알이 비 오듯 쏟아져 나왔다. 조철웅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들어와라. 이진우 내놈의 무덤을 파주마 스피커를 통해 그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우와 그의 팀은 엄폐물 뒤에 몸을 숨긴 채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다. 바로 그때 세연이 진우의 귓가에 속삭였다. 통제실 바로 위에 낡은 환기구가 있어요. 20회 전에도 막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떨지 몰라요. 진우는 즉시 팀원 2명에게 어모를 맡기고 세연과 함께 천장의 환기구로 향했다. 세연의 기억대로 낡은 환기구 덮개는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부서져 내렸다. 2 사람은 소리 없이 통제실 바로 위 천장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아래에서는 조철웅이 모니터를 보며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이 모든 것을 자폭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폭파 장치의 스위치 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가 스위치를 누르려는 순간 진우와 세연이 천장에서 뛰어내리며 그의 등 뒤를 덮쳤다. 조철웅은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악몽처럼 자신을 괴롭히던 바로 그 소녀였다. 네, 내년이 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진우를 무시하고 오직 세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내년만 없었어도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꼬였어. 여기서 같이 죽자 그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칼이 세연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지금의 세연은 20화 전에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공포에 떠는 대신 오히려 침착하게 그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균형을 무너뜨렸다. 조철웅이 비틀거리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진우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칼과 폭파 스위치가 바닥에 떨어졌다.
조철웅은 고통과 분노로 울부짖었지만 이어지는 진우의 완벽한 제압술에 의해 바닥에 완전히 제압당하고 말았다. 20해 동안 이어진 지독한 악연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진우의 팀은 조철웅을 비롯한 모든 조직원들을 결박하고 서버에 있던 모든 범죄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들은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검찰과 언론에 전송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태강그룹의 실체와 조철웅의 끔찍한 범죄 행각이 만천해 드러나자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태강그룹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고 관련된 모든 부패 세력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지만 그들의 정체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다. 몇 주 후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세상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을 때 새벽의 향기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강세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라벤더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상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값비싼 슈트가 아닌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의 이진우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꽃향기 속에서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싸움이나 복수 혹은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20해 전 그 어두운 골목에서 떨고 있던 한 작은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제 모든 성공과 제가 이룬 제국은 사실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한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 지난 2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일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20해 동안 간직해온 낡은 구슬이 박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가 들려 있었다. 강세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저에게 주었던 두 번째 인생, 이제는 제가 당신의 곁에서 평생을 갚으며 살게 해주세요. 세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알리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20해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엇갈렸던 운명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잿빛 재개발 지역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푸른 공원으로 변해 있었다. 진우와 세연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따스한 햇살 아래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똑같은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과거의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더 깊은 사랑의 뿌리가 되었다. 고아, 소녀와 겁 많던 소년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이야기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